오늘 건국전쟁의 저자 이영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건국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이영석 선생님은 서울신문 중앙일보에서 30년 이상 정치부 기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등에 아주 흥미로운 정치 비사를 쓰시고 해서 오늘날 월간조선이 많이 팔리는 계기를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한 넉 달 전에 우리 이 선생님이 원고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원고가 너무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단 읽어보고 출판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읽어봤는데 첫 문장에서 우리 이영석 선생님은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기자들이 너무나 이 건국전쟁에 대해서 무심하고 건국전쟁에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게 된 계기를 만든 그 바탕을 만든 우익 청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자들이 비판적 시각을 보인 그 점을 반성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이미 정해 오셨는데 건국전쟁이었습니다. 건국전쟁. 이 책 제목에는 이 전쟁에서 이겼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해방공간 3년의 피 흘린 정치. 이 건국전쟁이란 이 단어가 앞으로 많이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흔히 3년 동안의 해방공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까지의 건국 과정을 뭐 전쟁이란 개념, 내전이란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데 건국전쟁이란 이 제목을 보고 이 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국전쟁이란 이름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글쎄요.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이 건국전쟁을 출판해 준 우리 조갑재 대표한테 또 조갑재닷컴에 감사 인사부터 해야겠네요. 잘 아시지만 문학의 전반, 특히 출판계나 이 서점가가 이 좌파 일색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관한 글이면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반대해야 팔리지, 그렇지 않은 글은 인기도 없고 그렇다. 그게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출판하기가 참 어려운데 조합작품에서 이 글을 받아가지고 글도 잘 다듬어졌을 뿐 아니라 그 해방공간에서 사진이 참 귀합니다. 그때야 뭐 카메라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전문 사진사의 사진기만이 사진을 찍던 시절인데 그 귀한 사진들을 구해서 책 안에 포함시켜서 아주 참 멋진 책으로 다듬어 주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국전쟁이라는 제목보다는 당시 그 해방공간의 여러 개의 상황을 자료들을 가지고 뒤지니까 자연히 이거는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전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내전. 그렇습니다. 이 내전이라고 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이거는 하면 미소가 다 관계되니까. 남북 전쟁도 내전이고 프랑스에서 파리 공면도 저게 내전이거든요. 네. 이게 내전이었습니다. 내전 전쟁이니까 결국 이념 전쟁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싸운 상대는 조선공산당도 상대지만은 그보다는 소련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소련의 볼셰비키아 정책에 맞서서 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스탈린의 꼭두가시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방공간에 보면은 김일성의 이견이라는 건 없습니다. 조선공산당도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대로 행동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박헌영만 해도 나중에 그 소련 당국에다가 너무 이쪽 현지 공산당에 대한 배려가 없다. 행정당의 전략 전술에 대한
이 배려가 없다 하는 데 대한 그 어필을 합니다. 그런 글도 보내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 거의 해방중국에서의 공산당 활동은 소련이 통제하고 소련이 기획하고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과의 싸움은 틀림없는데 이것은 북한 공산당, 남노 그리고 그때 남노당 그 배후에 있었던 스탈린과의 싸움이었고 이 김일성이나 박근영이나 그 꼭두각시였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그때 스탈린과 소련을 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확하게 본 거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싸운 거는 소련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상대는 조선공산당 이전에 소련이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고 하지고 그랬죠. 트루먼을 하고 싸웠다고요? 다른 말하고 싸운 건 아니고. 싸운 건 아니에요. 예, 미국 대 하지하고는 좀 갈등을. 네, 하지하고는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때는 혼자서는 이승만과 우익 세력이 외롭게 소련을 상대하고 또 미군정을 상대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미군정은 애초 루스벨트 구상이라는 게 조선의 신탁 통치를 하고 아주 루스벨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입니다. 미개한 나라고. 그래서 자치 능력도 없고. 그래서 상당 기간 신탁 통치를 하고 소련과 합의해서 소련과 합의하는 정부를 세워서 이 나라를 나라로 만든다. 신탁 통치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건국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미국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좌우합작이고 소련하고 타협을 하죠. 그런데 이승만이나 한국의 우파들이 민족진영에서 볼 때는 공산당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한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47년에 트루만 닥트린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와 대결한다 하는 노선을 정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미국조차도 좌우합작 그렇습니다. 노선이었죠. 줄고 좌우합작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의해서 남한 총선거를 한다. 그 결정 이전에 미국의 정책은 미군정의 정책은 좌우합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좌우합작은 안 된다. 이런 아주 신념이 강했는데 그 정책은 미국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합작은 안 된다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타협적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한은 좌파 세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도 처음에는 어쨌든 좌파도 끌어안고 일단 독립을 해야 되겠다. 초기 노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탁 통치가 되면서 좌우가 완전히 갈리죠. 신탁 통치가. 근데 공산당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민족 진영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그리고 어쨌든 당시 조선의 민중들이 독립을 받았고 거기에서 우파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해석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45년 말이었죠. 45년 말,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46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는데 대하여 처음에는 좌익도 반대했다가, 그죠? 좌익도 반대했다가 남노당도 반대를 했다가 북한이 지령이 아니지 스탈린의 지령이 오니까 반탁해서 잔탁으로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구 이승만이 주도하는 우파 세력은 처음부터 그렇죠. 예. 반대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산당이 전략적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민들 독립을 바라는 민중으로부터 좀 소외됐잖아요. 그랬다기보다 어쨌든 거의 좌파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우파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렇고 반탁 네. 운동에서 그죠? 그렇죠. 네. 반탁의 깃발 가지고 이 민족 진영이 힘을 얻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반탁의 지도자가 그때는 이승만, 김구 두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탈린 노선과 이제 대치하게 된 거죠. 부딪히는 거죠. 어쨌든 가장 해방정부에 명망 있는 분이 이승만이고 김구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파가 힘을 얻은.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과 언제 딱 결별을 하는 거죠? 원래는 공산당이 이승만을 추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승만이 귀국할 때 공산당이 낸 성명이 가장 정중합니다. 아 정중합니다. 예. 한영 성명이 대단히 그 이승만을 높이 봤던 그런 그 성명을 냅니다. 박헌영의 성명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 때 거기 공산당도 참여합니다. 그 이승만을 당시 이제 좌파 세력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추대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승만이 수락하도록 설득하는데 공산당이 굉장히 많은 힘을 집중합니다. 박헌영도 이승만을 찾고, 박헌영도 아마 2번인가 3번 이 박사를 찾고, 여운형, 허헌 이런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신탁통치가 발표되기 전에 독립독성에 이제 구체적인 인선을 할 때 이 박사가 이걸 나는 어느 정파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공산당이 그 탈퇴를 하죠. 예,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이 박사가 민족 분열의 책임자다 하는 식의 성명을 냅니다. 거의 같은 식으로 이 박사도 방송에서 공산당식으로는 안 된다는 방송을 하시죠. KBS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 방송 그 기록을 봤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방송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내용이 알차고 중요한 방송이죠. 그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스탈린에 충성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 자들은 한민족이란 가면을 쓴 소련 사람이다. 이렇게 딱 규정합니다.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요. 그게 2번째 방송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민족 반역자로 딱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하고 완전히 거꾸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는 북한을 북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괴란 말은 스탈린의 괴뢰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소련의 괴뢰라는 뜻이고, 민족 반역자라는 이 개념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민들 속에 김일성이는 괴뢰다. 그래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반공 정신의 아주 기초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누구나 그냥 북한 얘기할 때는 북괴 그랬으니까요. 예. 그런데 북괴라고 불리던 게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전쟁 때도 그렇고 지금도 더 중요하지만 이 용어 전쟁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 용어 혼란은 공산당 전술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좌우 대결이라고 불렸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신문 자료들 보니까 뭐 좌우 대결이 그런 것
또 별로 없고 어쨌든 좌우 대결은 대결인데 근데 우파는 민족 진영이라고 불렸죠. 그렇습니다. 우파는 민족 진영. 좌파는 뭐 저 공산주의란 말도 별로 안 썼죠 아마. 공산주의라는 말 글쎄 그 당시에는 잘 기록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 조선공산당 가는 건 신문에도 다 나오거든요. 조선공산당이 성명했다. 뭐 조선공산당이 창당 몇 주년 기념 대회를 했다. 뭐 그런 게 나오니까요. 공산당이 그렇게 했고 그냥 일반 이 시중에서는 해방정부 얼마 안 가서 아마 10월 폭동 이후에 그랬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공산당의 통칭이 아마 빨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1946년 10월 대구 폭동 이후부터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동족을 죽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을 가리켜서 빨갱이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1946년 대구 폭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건국 전쟁에서 큰 전환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노조, 그 다음에 농촌의 농민조합, 거의 좌파 일색입니다. 아마는. 근데 10월 폭동이라는 게 9월 말에 노동자 철도 파업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면 파업이에요. 노동, 전기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산업사회가 아니니까 별거 없지만 어쨌든 기업 공장이라는 공장은 문 닫았거든요. 철도하고 전기, 우편, 몽땅 파업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잇따라서 폭동 아닙니까? 거기서 그 폭동이 9월 말에 시작돼가지고 연말까지 계속이 됩니다. 네, 전국에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니까요. 대구 경북지방에서 10월 폭동은 이제 대구에서 일어난 거고, 그게 이제 각지로 번지죠. 이게 소련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 계획은 이 소위 전평, 전국 노동자 평의회인가 뭐 농민 노동자 평의회, 그러니까 노조하고 농민조합이 합친 게 전국 노동자 평의회입니다. 전평이 계획한 거는 10월 말에 총파업을 한다. 전면 파업을 한다. 그러면 추수가 끝난 농민도 호응을 한다. 이게 원래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인데 그 계획 올렸는데 그 계획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소련 당국이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 아닙니까? 볼셰비키 혁명 기념일 전에 성과를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날짜가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9월 파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9월 파업이 되니까 한창 노동자 이 가을거리 때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호응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10월 폭동, 대구에서는 10월 폭동이 나지만은 나중에 이제 10월 폭동 쭉 연장되는 전라도 같은 곡창지대에서는 11월 말에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여기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소련 지령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선공산당은 실패작이 된 거죠. 이 대구 폭동의 이전은 역사적 의미는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좌익들이 경찰관을 좀 때려 죽이고 이랬죠. 경찰관, 대구 지역은 대구 경찰서, 대구에 있는 2개 경찰서가 완전히 점령되고, 대구 근교의 경북시군으로 번지면서 완전히 폭도가 됩니다. 경찰하고 우기 인사들 죽은 사람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 이념을 가지고 동족을 죽인 우리나라 역사상 첫 경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종교로 사람을 죽이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념을 걸고 말하자면
동족이 동족을 죽인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 정말 좌익들이 본색을 그냥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이 저질러 예. 그러니까 전략적 실수네. 어쨌든 대단한 실수. 거기 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일반 민중하고 좌익이 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 이 책의 주인공은 서북 청년들이죠. 서북 청년들. 서북 청년의 그런 이 좌파 조직에 맞서서 부딪힌 조직. 예. 여기 지금 제가 이 책에서는 서북 청년하고 민청을 했는데 그 주류 세력이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 북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이 조갑제 TV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서북 청년이라면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서북 청년과 이 사람들을 주제로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긴데, 소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대 아니지, 그렇죠. 80년대부터 좌파들이 그 선전성동 공세가 치열해집니다. 근데 정부가 좌파의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게 김대중 정권의 시작입니다. 김대중 정권 소위 이문사 조사, 처음 인문사 조사 그러더니 과거사 조사. 그 과거사 조사에 뭐 아니 심지어 동학난까지 나오니까 참 황당한 얘기죠. 그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가는 게 제정이 됩니다. 그러더니 아마 조사위원회 구성되고 한 3년 후,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말기죠.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제주도민에게 사과 성명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뭐 별 할도 노는 처지니까 도서관에 들락거리고 이럴 텐데 이게 참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제주 4.3 폭동에 이 서청을 걸고 들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돌아오면서 서북 청년이 발을 못 붙인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하던 기억이 나서 말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을 떠들면서 제가 도서관에서 해방 전국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 제주 조사 가는 게 이게 황당한 게 저도 한 3가지 점에서 이게 황당합니다. 첫째, 이 명칭에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 사건의 희생자라 그러면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던 군인이나 경찰을 가리켜서 희생자라 그러면 그건 말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군인이나 경찰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을 희생자라고 그럽니다. 그 희생자가 아니죠.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죠.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죠. 무고한 피해자. 예, 무고한 피해자는 있을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희생자는 없습니다. 희생자는 표현은 좀 희생자는 이거는 김일성 정권에서 볼 때 희생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대단히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혹은 대한민국 국회로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명칭을 붙인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 보고서라는 게 경찰과 서북 청년 등 우파가 행한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에 대항하여 제주도민들이 1948년 4월 3일을 기해 일제히 봉기했다. 조사 보고서의 첫머리입니다, 이게. 이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해방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해방정국의 미군정 경찰이 공산당을 탄압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합법정당이고 10월 폭동 때 이제
부딪히긴 했지만은 곧 10월 폭동 후에 공산당과 여운형당 등이 합쳐가 3당이 남노당이 됩니다. 그 불법화 안 했습니까? 네? 남노당을 불법화 안 했습니까? 불법화 안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게 노조 파업에 시작되니까요. 아니, 나중에 대구 폭동 이후에는 공산당을 불법화했잖아요. 그래서 박연영이 북한으로 가버렸잖아요. 박헌영이 북한 간 거는 10월 폭동하고 관계없이 그 이전 저 화폐 위조 사건입니다. 아, 정판사 사건. 예, 정판사 위조 화폐 위조 사건. 공산당은 정판사 사건이라 그러고 민족진영에서는 공산당 위조 집회 사건. 그 위조 사건 때문에 수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10월 폭동 후에 공산당을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산당이 불법화된 일이 없습니다. 곧 바로 3당 합당하는 남당이 됩니다. 그 남당도 그 50선거 이전까지는 합법정당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을 경찰에 탄압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서북 청년이 제주에서 탄압을 받고 제주도에 봉기했다 그러는데 제주도에 서북 청년 5명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 가니까 제주도 도착도 하기 전에 제주도 거리에 붙은 간판이 친일파 악질지주의 후레 자식들이 서청이라는 그 집단을 그때는 깡패라는 말이 없으니까 주목패를 만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육지에서 발붙일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들어온다 그런다. 우리 제주도도 발붙이게 없게 하자. 그 사람들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북 청년에 5명가 있는 사람은 공산당은 당신은 제주도에서 그렇겠지만 나중에 더 많이 갔겠죠.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따스면 갔는데 그래서 서북청에 가서 거기서 서북청은 일으키는 그 대장 친구가 약방을 엽니다. 아마 약방을 열고 약방에서 하면서 한 일이 그저 우리는 이북실정을 우리가 겪은 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붓으로 종이에 써가지고 붙이는 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 친구들이 갔는데 제주도민하고 말이 안 됩니다. 저도 50년대 후반, 50년대지. 그 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제주 도배기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 당시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말이 안 되니까 그때 서북청이 한 일은 그냥 종이에 붓글 써서 붙이는 거, 약방에서 일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탄압받았다가 말이 안 되죠. 제주 4.3 사건은 50선거를 반대하는 폭동이거든요. 그렇게 적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치 경찰하고 소청이 탄압을 한 것처럼 그런 그 엉터리 진상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서북 청년이 제주에서 발을 못 붙인 이 땅을 서청 때문에 제주도민이 봉기했다. 그렇게 된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단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공산당한테 탄압을 받고 한국으로 온 북한 출신 청년들입니다. 그렇죠. 이 청년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니까 화가 나고 또 한국에 와 보니까 공산당이 막 설치고 다니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행동에 나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책에 그 과정은 써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일반 현재 사람들이 청년들이 해방 정부에 대해서 알면은 모두들 서북 청년은 깡패 집단으로 봅니다. 근데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 해방 전국에서 여러 조직, 정당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는데 학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서북 청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거기 중학교 재학생, 전문학교 출신, 또 일본이나 경성제대 같은 데서 공부한 대학 출신들. 그래서 그건 무학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글자를 알고 그 당시 문맹 75%일 때 문맹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중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 당시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그 학력이 예. 높은 집단에 저도 속합니다. 잘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좌익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돌을 하려면은 이 서청을 누가 정치적으로 후원해주는 세력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서청이 젊은 친구들이 남한에 와서 활동하는데 완전히 남한이 공산당 전합니다. 그래서 그 문봉재 조선일보 주필하는 선우희 같은 분도 그 월간조선에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별로 좋아하지 않던 술을 먹어서 술이 완전히 술꾼이 됐다는 그런 고백도 있는데 그런 판에 46년 3.1절 때 그 문봉재라는 청년이 용기를 냅니다. 북에 왔는데 여기 남쪽이 완전히 좌파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소위 국민대회를 기획을 합니다. 그럼 조선민주당 간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평양에서 내려와가지고 동아일보 3층에 사무실에 하나 조민당 간판을 걸고 있는데 도움을 청했더니 서울서 형님 니네 집 뭐 앞마당인 줄 아느냐.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 안 듣고 문봉재 그 일행들 같이 내려온 문봉재 일행 젊은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김구도 찾아가고 용기를 얻은 게 이승만한테서 용기를 얻죠. 이승만이 그 이제 그 문봉재 회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승만한테 갔더니 이승만이 이북 사정도 1시간 넘게 저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오니까 그 경비 쓰라 그러면서 1,000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1,000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우파신문의 이종영 씨, 대동신문, 그리고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 이런 분들이 방우영 사장이 아니고 방우영이 아니고 방모 사장, 예, 네, 예. 방모 사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조선일보 그 전단도 만들어가지고 돌리게 하고 그리고 저희 그 일행 거기서 몇 사람이 돈을 좀 보태줍니다. 한 5,000원 뭐 이래가지고 한 돈 10,000원 정도?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구해가지고 특히 이종영 씨는 이제 그 당시 우파 청년단 있는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협조해라. 그래가지고 3월 7일인가에 서울운동장에서 국민대회를 합니다. 근데 뜻밖의 한 2만 내지 3만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데모를. 서울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대회하고 서울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종로거리를 쭉 데모를 합니다. 그게 이북 청년들이 좌파 투쟁을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서북 청년이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하여가면서 그 이북 출신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처음에 한 게 이제 군정 관리들, 이북 출신 군정 관리들이 당시는 우리나라가 식량도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들 이런 분들이 그 미 군정이 지원하는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밀가루, 강냉이 뭐 이런 그 식량을 거의 미국 그 우리 인연농산물 그러는데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 서청대원들이 그 배급을 탑니다. 그 배급이 식량이고. 그래도 뭐 그걸로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북쪽에서 청년들은 오고 이러니까 초기에 서북 청년들이 하루 3끼인데 한 끼로 하루를 먹으면서 싸웁니다. 그 참 가정 보면 그 참 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북 청년단의 그 숫자가 얼마나였다고 봅니까? 활동가들이 가장 많았을 때. 처음에는 한 1000명으로 출발하는데 예. 나중에 한 5, 6만 될 겁니다. 아, 전국적으로 하면은 그 5, 6만이 전부 다 서북 청년단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서북 청년단을 호응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 순수하게 5, 6만입니까? 네. 이제 서울에서 그 비난 오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내려온 사람들이 서북 청년을 활동을 보고 서북 청년 찾아옵니다. 아, 그래서 막 예, 늘어나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도 이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청년들이 합류하고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라도 같은 데도 내려가면은 만약 이리면 이리 뭐 전주면 전주 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그게 있던 현지의 이북 청년들이 합류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0명 내려갔는데 순식간에 뭐 500명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북 청년회 자체는 서북 출신 이외의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상당히 많았네요. 예. 예, 아마 청년 내려온 숫자가 한 20만 내지 30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 뭐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든 분들 있고 그러니까 이북에서 해방돼 내려온 전 숫자가 5, 60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청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데 여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너라도 가라.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그 청년들만 가족은 두고 아들들만 남으로 보냅니다. 그래 많기 때문에 이북에서 내려온 5, 60만 중에서 20만 내지 30만이 청년들입니다. 그럼 서북 청년단 출신으로 유명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글쎄 내 이름 지금 보통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총리를 지낸 강영훈 장군도 서북 청년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문봉재 씨가 아주 중심 인물이 뭐였죠? 문봉재는 그렇죠. 초기에 평안청년회를 만드는 게 문봉재하고 선우 기성이니까요. 예. 이 사람들이 좀 서북 청년회 만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1차 탈북자입니다. 그죠? 요사이 넘어오는 사람을 2차 탈북자라고 그런다면은 그렇습니다. 네. 1차 탈북자죠. 1차 탈북자. 이 1차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분노한 거는 첫째 한국 사람들이 공산당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공산당이 너무 강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행동한 거죠. 이 사람들이 회상한 거 보면은 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하고 또 이남 사람들 자기 한 사람들에서 이제 만나서 이북 실정 말하자면 소련군은 약탈자들이다, 점령군 약탈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는 안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난 친하니까 네 얘기 들어주는데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공산당 욕하지 말라네. 그렇죠. 욕하지 말라. 예. 그랬다는 겁니다. 문봉재 얘기에서도 나오고, 그 선우희 선생이 쓴 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북청들이 기가 막힌 거죠. 올 때는 뭐, 서울에는 10만 강복군이 있다더라. 뭐 이런 등등. 그 이승만, 김구가 희망이고 그랬죠.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이 우파 청년단이라는 건 없고 온통 모든 단체, 모든 조직, 그 당시는 뭐 이
신문 독자라는 게 한 2%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뭐 한, 그러니까 주 수단이 이 삐라 아닙니까? 백보고 삐라인데, 백보, 삐라, 그다음에 각 그 중심가에 있는 단체들의 간판, 이게 전부 공산당입니다. 근데 말씀 들으니까 요새 탈북자들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요새 탈북자들도 오면은 아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이 공산주의 피해가 왔는데 한국에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맞느냐, 좌익이 맞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탈북자가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심경하고 비슷해요. 그때 말하자면 평양을 탈출한, 북을 탈출한 사람, 청년들이 느낀 심경과 같을 겁니다. 역사가 이게 돌아갔습니다. 원위치했습니다. 그건 기막힌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저 이 선생님의 책에도 참 비칩니다만은 이 선생님 같은 언론인들이 서북 청년단을 너무 좀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예. 아무도 몰랐죠.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그냥 깡패 집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 이게. 이념 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또 6.25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반공은 당연한 게 됐거든요. 우리 어릴 때 어쨌든 우리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반공은 당연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문학계 이런 데서 이제 공산당의 그 특이한 선동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제부터인지 하여튼 이 대한민국 역사가 잘못 쓰여지거든요. 뭐 한국 현대사, 뭐 인식이니 뭐 등등 하는 게 전부 그 좌파의 시각으로 된 책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소위 기르는 인물에 대한민국 없습니다. 자, 건국하는데 3년 전쟁 치렀죠. 전쟁 3년 아닙니까? 6.25 전쟁. 6.25 전쟁 3년. 그런데 그 벼에서 가난을 탈출했고 산업화를 했고 근대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엄청난 신하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국의 아버지로 불러야 할 이승만도 있고 서북청년 같은 이런 전사들도 있고 6.25 전쟁에서 육산 신농사 등 참 그 영웅들 많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는 백돌집에 있다면 백돌 쌓은 사람은 뭐 친일파 아니면 독재자 아니면 반자본 그런 이미지로 매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백돌 하나 안 놓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우상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문재인이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모두 빨갱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면 요새 빨갱이 그러면 뭐 꼰대라 그러지만은 어쨌든 누군데? 둘 다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신영복 맞죠. 신영복. 이영희하고 신영복. 이영희 씨는 좌파죠. 좌파라고 합시다. 좌파라고. 예. 어쨌든 좌파라고. 한반도의 정통성은 예. 김일성 정권에 있다고 보는 게 이영희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봐야죠. 또 신영복이 같은 사람은 김일성주의자 아닐까요? 김일성주의, 그 철저한 김일성주의자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김일성주의 그걸 신영복이를 공공연히 칭찬한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칭찬했고 존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사상적으로 사상가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희도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신영복이나 이영희가 쓴 책을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일고 싶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표를 많이 줬으니까 대한민국이 달라지면 그야말로 참 아닌가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자라 소리를 한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 서시면서 한국이 다시 이 체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해결책도 나오신 거 저절로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역사 바로 잡아야죠. 역사 인식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해방 3년이 단순히 그 3년이 아니고 이건 치열한 내전이었습니다. 예. 내전. 투쟁의 결과다. 난 처음부터 나는 느끼는 이승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사실대로 알고 세상에 어느 나라치고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라는 게 국민이라는 게. 근데 대한민국은 역사 인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죠. 그래서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그게 아마 성결과제 아닌가. 그래서 역사 인식만 공유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기만 하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결론이 근사합니다. 고맙습니다.